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힘당의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고 하네요. 초선이죠. 초선에 불과하지만 국회에 들어올 때 윤석열 최측근이었다가 법사위에서 하도 깐죽대는 짓을 많이 해서 이름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주진우의 출마 선언을 보면서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한덕수. 그가 왜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는가. 내란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덕수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그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지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기를 쓰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을 겁니다. 주진우는 윤석열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경로쇼를 벌였을 때 법률 비서관이었습니다. 수사 대상이지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때,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드러난 재산 형성 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튼 국힘당은 지금 김문수, 주진우, 전한길 당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예 확실히 극우정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헌법을 어기는 위헌정당 해산하면 되니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이 준비한 여름 특선 2탄 오리 불고기인데요. 양념이 맛있는 건데 이거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정어리몰이 준비한 여름 특별 기획 이벤트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직접 제작한 고급 손 선풍기 이거, 그리고 또 지금 이 선풍기를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는 상품으로만 5만 원 이상 구매하셔야 선물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어리몰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시더라도 한 번 주문할 때 합계가 5만 원이 넘으면 이 손선 선풍기 보내드리니까요.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상품 구매할 때 아이고 5만 원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어리몰에 들어가 보면 아주 여러 가지 필요한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랑 함께 하셔서 5만 원이 넘으면 손 선풍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특별 이벤트, 쿨 썸머 이벤트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한 오리 연탄 불고기, 양념 오리 불고기인데요. 지난번에 1등급 유황 오리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양념 오리 불고기입니다. 매콤 양념, 간장 양념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팩에 180g, 이걸 모두 5팩 900g을 25,900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거 드시면 한 가족이 또 충분하게 오리로 불고기 파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보양식으로 준비한 보양식 2탄 오리 불고기 맛있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국무회의 장면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느라고 늦게 시작했습니다. 참 고기 한번 먹고 싶고 과일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못 드셔보셨던 분들 이제 지원금이 나와서 그런 것도 좀 드셔보신다. 오늘 미장원도 가겠다. 그런 분도 계신데요. 영덕사람님, 소비 쿠폰 나와서 처음은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바카스 한 통 사드렸습니다. 더운데 너무 수고하시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영덕사람님 정말 칭찬합니다. 원래 정어리 한 마리 추가요 이 아이디를 쓰셨던 분이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진심으로 예, 잘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단위님 모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리더의 그 직원 훌륭합니다. 날마다 울컥합니다. 박은경님
내란 속의 가짜 대통 보다가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해 주시는 대통령을 보니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수요일 아침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장유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옷이 아주 단정합니다. 네. 커피 쿠폰으로 샀습니까? 어제 저는 고기 사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불고기 벌써 먹었습니다. 받았어요? 저는 첫날 신청 대상자여가지고 근데 바로 들어오고 또 사용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남 출신이세요? 네. 원래 성남에서 태어났어요? 아,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성남이고요. 예. 자, 오늘 또 다룰 내용이 많은데 맨 처음에 주진우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고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신인규 대표님. 예. 왜 나온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 주진우 의원은 사실 수사 대상자인 것은 아마 본인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일 텐데요. 또 거기다가 검사 출신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그 이력까지 사실상 윤석열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인사인데 지금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방탄의 도구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뭐 당대표가 되려고 나간다기보다는 그런 당대표 경선 기간을 또 이용해서 본인에 대한 특검의 소환 요구를 좀 최대한 좀 지연해보고자 하는 나름의 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최근에도 김민석 총리와의 사실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총대를 메고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인데 결국에는 본인의 재산과 본인의 아들 그 재산 문제가 상당히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까지 나와가지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망가지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주진우는 수사 대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률비서관이었고요. 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인사비서관 등등과 관련해서는 공직기관 비서관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고 본인은 막 엄포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뭔가 거론하거나 하면은 다 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언제까지 그런 태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고 그 당시에 법률 검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통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의율해가지고 처벌했던 게 너무나 당연한 법리인데 이게 다 뒤틀려 버리거든요. 그럼 그 법리와 관련한 이론 제공은 누가 했을 것인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했던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는 왜 했을까?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이른바 전환길 씨의 등장으로 친길파니 반길파니 완전히 난리인 상황에서 노선 경쟁을 하는데 떡하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노선은 무엇인가도 불분명해요. 원래는 친한계로 했다라고 하다가 대통령을 또 엄호하기도 했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정치적 결단은 왜냐면 본인이 초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정치력이 많이 축적되지 않았는데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진우는요, 윤석열이 경로쇼 벌였을 때, 그러니까 2023년 7월 31일에 800-7070으로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어요. 당시에 법률 비서관이었는데, 이종섭한테 전화하기 10분 전에 11시 43분에 이 번호로 통화한 내용이 밝혀졌죠. 그래서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년 전에 몇 초 통화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비서관인데 대통령과 그 중요한 시기에 전화한 걸 기억 못한다고 하면 아니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50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 안 돼요. 이 주진우 국회의원 자체가 사실은 검사로 윤석열 친윤 검사로 꽃길만 걷다가 그 해운대구 지역구 자체도 어떤
경선이나 공정한 방식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그냥 꽂혀가지고 정말 좋은 지역구에서 별다른 탈 없이 국회의원이 됐다. 지금 그 지역을 양보한 하태경 씨는 아직도 보험연수원장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어떤 공당에 당대표로 출마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참 윤석열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마는 자유죠. 뭐 출마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출마하는지 우리가 저기 궁금하고 이제 또 조사받고 수사받으면 안 나오는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에 아니라고 했던 것들을 다 또 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성훈이도 그랬죠. 김계환도 그랬죠. 김계환도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아마 장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가가지고 거의 다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너 맞고 들어갈래 안 맞고 들어갈래 뭐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각이 된 게 네,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건 좀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변호인을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인이 정확하게 분별해 줘야 돼요. 당신이 과거의 입장을 견지하면 유죄는 뭐 받을 거다. 그리고 영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을 거다. 유무죄의 가능성을 진단해 줬을 때 그러면 아 진짜 경로서를 안 들었구나. 그럴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선택을 한 겁니다. 영장실질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요 아주 기계적으로 구속 기소가 되는 겁니다. 구속 기소가 되면요 최장 6개월 동안은 어쨌든 인신이 확보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일단 개인들한테 불이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백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자백했냐? VIP 경로설 나 못 들었다. 이게 지금 혐의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도 모해위증했다라는 혐의 아닙니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에 나가서도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영장실질 판사 앞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사실은 들었습니다. 풍문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판사님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소문일 수도 있어서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내가 확실히 들었다고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맞아요. 들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자인이죠. 경로설이 사건이 뒤틀리게 된 분기점이 됐던 게 맞으니까요. 그러면 당신 박정훈 대령한테 부의가 화내를 냈다. 경로했다고 전달했냐. 딱 잡아서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전달을 했다란 취지로 또 말을 바꿉니다. 자백을 하면요. 본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필요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인정을 했는데 뭐하러 증거를 인멸해요? 왜 말을 맞추려고 하거나 도망을 왜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더니 수사에 또 꾸준히 임했네. 뭐 특검이 얘기하는 대로 군 관계자들과 막 이 전화통화한 내역도 다수가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만 자기가 인정을 하네라고 해서 이거는 기각이 됐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 김계환이 뭐 경로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들여다봐. 그렇게 했더니 이 더위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힘들겠죠. 뭐 경로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또 술술 불어요. 거기에요 임기훈이도 있었고요. 뭐 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에 의한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밝혀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윤석열 씨 본인이 수사 외압의 피해자라고 폭로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정작 알고 보니 본인은 뭐 비교도 되지 않은 이 수사 외압 범죄를 저질러서 저는 가장 최혜병 특검이 속도를 빠르게 저는 일정 부분에서는 결과를 좀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 이렇게 받아보면 기억이 나요. 주진우도 뭐 1년 전에 뭐 몇 초 통화한 거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조사 받으면 기억이 갑자기 날 수도 있어요. 그때 국회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02800-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43초 통화한 사람 1번 전화라고 하면 다 기억합니까? 저 사람이 검사 출신이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투나 태도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좀 뭔가 좀 도플갱어 같아요. 뭔가 좀 하는 행태도 좀 비슷하고. 도플갱어. 예. 사실은 김계현 사령관의 각종 녹취록이나 부하들의 증언을 보면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을 굉장히 옹호하다가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소신 없는, 영혼 없는 장성들 때문에 이번에 계엄도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하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권력에 무릎 꿇은 사람이 검찰, 특검 수사가 왔는데 또다시 입장을 안 바꿀 리가 없잖아요. 저는 죄수의 딜레마로 이 사람들, 여기와 관여된 대부분의 공직자들과 군 관계자들은 사실대로 이제 다 이야기할 것이다. 본물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표 되겠습니까만은 이제 김문수가 나왔죠. 근데 저는 김문수 나오는 거 보고 또 전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신영규 대표님, 그래 차라리 이번에 김문수가 대표되고 김문수가 전환길이 최고위원하고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명해지고 그러면 유연정당으로 해산할 사유를 아주 딱 멋지게 갖추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애매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제 전환길 쪽하고도 손을 잡겠다. 이게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인 게 김문수는 정광훈 쪽이고요. 또 전환길은 소년보 목사 쪽이라서 사실 그 두 진영도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의외로 역시 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권에 대한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뭐 개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손잡자. 이번에 나는 무조건 대표 돼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선 국민들께서 정말 그 당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저는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어떻게 망하나, 어떻게 인간의 추악함과 탐욕의 끝을 보이면서 망하나, 아마 이 부분을 지금 다 관전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부디 이번에는 의자가 그 체어샷이 그 날아다니더라도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의자 들고 서로 때리고 이래가지고요.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전환길이 요즘 신났더라고요. 잘하면 이 당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방방 뜨는데 전환길 최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전환기를 지금 다구리시키고 출당시키려고 하면 어제 뭐 이렇게 오늘 뉴스에 또 전환길이가 10만 명을 국힘에 가입시켰다.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30만, 40만 다 가입하자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회복시키고 아주 애를 쓰네. 김지호 대변인님. 다구리 저 당은 다구리당 됐어요 이제. 근데 너무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아니 아직도 윤석열을 명예회복시키자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를 어떻게 저렇게 미화하고 다시 옹립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요. 국민의힘에서 전환기 씨를 당원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도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 공화정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이것은 정당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은 빨리 속간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한번 장을 잘 만들어 보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코마 상태다라고 했는데 코마는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는 상황, 뭐 기적이 일어나면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자극을 주든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든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전환길은 지금 한동훈 쪽을 향해서 다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한동훈 쪽은 전환길 나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지붕을 쓰고 국민의힘이라는 그 알량한 기득권에 서로 기생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당은 유지될 수도 없고 전당대회를 거쳐도 유의미한 어떤 지도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이미 죽은 상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다룰 게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님,
앵커님 저도 어제 쿠폰 받았어요. 정어리와 함께 조금하면서 슈퍼챗을 5만 원이나 보내셨는데 아이고 이런 건 좀 그 슈퍼챗 말고 이렇게 가족들과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최송아님. 오늘 그걸로 막 파마하러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까 그 아파트 경비원 바카스 사주신 분 영덕사람님 제가 아까 정어리 한 마리 추가요님으로 기억했는데 정어리 한 마리 추가요가 아니고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 네,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님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제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보는 거 너무 흥미진진해서 좋아요 못 누르신 거죠? 지금 2만 명 넘었습니다. 좋아요 잊어버리신 분 좋아요 누르시기 바라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그림자 아주 김건희를 쫄쫄쫄 따라다니던 조연경 전 대통령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연경은 목걸이 또 뭐 그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나토 2022년 6월에 순방할 때 그때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뭐 어떻고 뭐 목걸이 찾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같이 갔었고 뭐 완전히 그 얼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조연경 행정관. 지금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조연경 행정관 조사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또 유경옥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유경옥도 김건희 최측근이고 이 측근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뭐 따까리죠. 이렇게 옆에서 완전히 수발을 들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하나씩 불러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까 궁금한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일단 지금 2주 뒤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8월 6일. 그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뭔가 이유. 궁금한데. 있죠. 예. 2주면은요, 본인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임박해서, 아우, 나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나 뭐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검찰이 특검 발족하기 전에 부를 때는 특검이 수사할 건데 나를 왜 부르냐. 나 특검이 되면 나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부르니까, 아니 지금 대선이 임박했는데 정치 영역에 선거에 영향 줄 수 있을까 못 나가겠다고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니까 아프다 그랬어요. 입원을 해버렸습니다. 우울증세로 입원을 했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다시 이제 부른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출범 19일 만에 부르는 건데 2주 말미를 준 거예요. 문서로 부르면서 2주면은요 아프니 뭐니 병원 진료니 다 스케줄 정비하고 갈 수 있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도 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수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샤넬백 통일그룹부터 받았죠. 지금 시가로 하면 그 2개가 3천만 원인데 지금 2개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 추적해봤더니 샤넬코리아 압수수색 해봤더니 신발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유경옥 씨가 교체해 갔다는 거죠. 그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신발 사이즈 맞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신으려고 교체해 간 겁니까? 이거를 유경옥, 조연경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할까요? 봤잖아요. 윤석열 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기 명령을 이행한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파렴치범으로 몰았죠. 자기는 불법한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길래 질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각자 도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요. 뭐 그 안에 준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김건희도 이번에 들어가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 김건희 이름을 따서 특검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3특검의 배후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아른아른 거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형량 같은 거 다 계산하면 거의 뭐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겁니다. 김건희 또 내란 관련된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열어놓고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 내지는 김건희가 다른 거는 다 국정에 거의 감독자처럼 굴었는데
개헌만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뭐 비하폰을 가지고 그 개헌 불법 개헌 당시에도 뭐 조태용 국정원장과도 연락했던 것들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 열어놓고 수사해 봐야 된다. 전 죗값을 다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검이 16개지만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드러나면 아마 국민들이 경악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캄보디아 ODA 공적개발 원조에 관여한 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하고 짜고. 그런데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게 옛날 그 이명박 때 자원외교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을 보내주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5억 달러인가 150억 달러인가? 뭐 15억인가? 15억. 15억이 한 2조 되죠. 네. 이거를 또 30억으로 늘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30억 보낸 걸로 치고 15억 받고 빼 돌리기만 해도 2조가 생겨요. 2조. 그리고 이제 백혜령 경정이 의심하는 것은 마약 사업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의 탐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에서도 지금 관여된 게 막 뭐 다이아 목걸이 얘기도 나오고.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면요. 원래 캄보디아에 지속적으로 ODA 예산 지원했던 게 한 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교의 로비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 15억 달러로 갑자기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ODA 예산이요. 공적 개발 원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변동률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공직자들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고 그 주체가 아마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김건희 씨와 아주 밀접한 관계,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있을 때 어떤 전시회만 하면은 여기 지원을 하고 함께 일한 히림이라는 그러한 회사가 또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를 하면은 모든 사업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시라든지 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 업체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또 저희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업체도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하필 그 사업에 김건희 씨와 관여된 그런 회사가 참여했을까?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는요,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이런데 모든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했을 때 누군가가 압력을 넣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공직자들이 다 녹음하고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이제 금방 다 백일화에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16개 의혹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우리가 어렴풋이 그동안 김건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의혹들을 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수사 대상에 수사를 하면서 인지한 것은 또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법원에서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을 했잖아요.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아마 일반 검찰이었으면 영장 기각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니까 이 김예성이라는 사람의 자금 흐름이 김건희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라고 이제 법원이 좀 물음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 도주하고 이랬으니까 저는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다,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왜냐면 그것도 대단히 수상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김예성이라는 사람을 뭘 보고 184억 원이라는 거를 사모펀드
칠레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합니까? 기업들이. 그 당시에 현안이 있었죠. 공정위 이슈가 있었고 금감원에 대해서 해야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크게 되면 상장의 결격이 되는 그런 중대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투자 이후에는 굉장히 경미한 그런 처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상쩍게도 46억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 돈의 흐름을 지금 특검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친인척의 이런 계좌를 가공해가지고 활용했는지 아니면 해외로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정확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김건희는 이제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남겨두는 게 사법정의도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영수증 가운데 보면은요.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백화점 그라프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6,220만 원 결제한 거, 그리고 또 샤넬 가방 영수증 이런 거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6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 목걸이 만약에 통일교에서 받았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김건희가 누굽니까? 이게 목걸이 이걸로 그냥 끝날 문제겠습니까? 김건희는 완전히 그 장사치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인마 너네들이 캄보디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해주는 게 얼만데 이렇게 다 지금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걸이는 그야말로 완전히 이건 곁다리 반찬이지 목걸이가 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레스토랑 가서 먹는 그 에피타이저 같은 이제 그 그쵸, 수준이고 그쵸. 이제 몸통은 따로 있겠죠. 스테이크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김건희의 이 범행이 이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게 지금 이 거론되는 의혹들 중에 하나 정도만 나와도 정권이 날아갈 사안인데 그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뇌물도요. 보통 뇌물 받는 공무원들 인생 패가 망신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는 뇌물을 받아먹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검찰에서 그 드러났던 범죄 혐의들까지도 다 덮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권까지 사유화해가면서 본인의 뇌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범죄를, 대형 비리 범죄들을 다 덮어왔던 거기 때문에 전 이제 그동안의 수사를 3년간 못하다가 이제 몰아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경악하실 수밖에 없고 참 희대의 정말 범죄자다. 저는 김건희 같은 사람은 역사상에 전에도 없었고 아마 김건희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하여튼 정말 모든 범죄를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냐. 정말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좀 수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내란 특검보다 더 많은 인력 투입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법 개정은 가능합니까? 아, 가능하죠. 가능하고. 법이라는 거 개정하고 그럼요. 법도 바꿀 수 국회에서 있는데. 의결하면 가능한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김건희 씨는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때부터 내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해먹어야겠다. 아니 국가 권력으로 어떻게 국가 권력을 수익 모델로 삼았고 이따위 짓거 그 ODA 사업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뇌물 받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게 어떻게 백마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닐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 ODA 원조금을 가지고 이거 정말 죄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국가 권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 갖는 취득했다. 개인 권력을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양평고속도로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해먹어야지라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때 양평고속도로 해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 뭐랄까요? 그 제가 굉장히 참 이런 사람은 역사상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 게 그 보통 집안에서 범죄자가 한 명 정도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윤석열 범죄자, 김건희 범죄자, 엄마 최은순 범죄자, 오빠도 범죄 아마 다 연루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그냥 범죄 패밀리예요. 범죄 패밀리. 근데 그걸 또 덮어주고.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김건희의 이 국가를 농단하고 사유화한 그 범죄에 덧붙여서 아마 이 일가가 해먹은 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뚜껑을 열어보면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아마 나올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요 또 범죄 패밀리. 가족 단위로 개명하는 사람 또 처음 봤어요. 김건희 씨도 그렇고요. 그 오빠도 이름을 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개명할지 몰라요. 정말 사기꾼 집안이죠. 사기꾼 집안이죠. 아니,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이게 범죄에 다 총동원되고 예. 검찰권까지 동원해서 범죄 이용하기가 이게 이런 일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가불성이 높고 정말 국민들을 가지고 논 거기 때문에 뭐 놀 때는 자기들은 기분 좋았겠죠. 짜릿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는 대가와 책임을 치를 아주 엄혹한 시간이 지금 열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기꾼은 또 사기꾼하고 친하죠. 유유상종. 지금 김충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충식이 최은순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죠. 김충식이 통일교 문선명 비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아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그 사진 오늘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김충식. 지금 저자가 김충식이에요. 문선명이네요. 문선명 옆에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네. 최은순의 내연남인데 통일교하고 김건희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야. 그 거리가 이제 바로 김충식인 거예요. 뿌리가 엄청나게 짙군요. 그럼요. 통일교하고. 그러면은 통일교 지금 저 문선명 와이프 한학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600억? 네. 무슨 도박을 그렇게 세게 하냐? 그거 돈 세탁에 의심이 들죠. 돈 세탁에. 돈 세탁.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뭐 코인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또 연결돼 있거든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코인이나 도박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일가의 돈을 세탁하는 하나의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권진에 대해서도 남부지검에서 처음 수사 착수했을 때는 코인 이슈였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뭐 진짜 존버 좀 킴인가 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킴인데 박씨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코인과 관련된 문제들도 지금 김건희 관련돼서 나오고 아니 이거는요 그냥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그러니까 일가가 다 동원된 그냥 범죄 가족. 예, 이건 뭐 정말 소설 이렇게 쓰라 해도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부자들 영화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영화보다 드러나면. 더 영화 같은데. 예. 아니 뭐 파도 사기꾼들만 이렇게 한 추록으로 나옵니까?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귀여운 범죄고요. 그 잔고 증명 위조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우리가 은행 갈 때 아니 내 통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300억이 있다라고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법원에 막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이 정말 이상한 게요. 금융기관의 잔고를 위조했다. 금융문서 위조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또 대한민국 금융기관이 막 50억씩 막 투자를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금융기관은 절대 안 하는 짓이거든요. 보십시오. 주가 조작해서 돈 챙겨. 고속도로 틀어가지고 땅값 올려서 돈 챙겨. 공적개발 원조 자금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빼먹어가지고 챙겨. 마약 사업에 뛰어들어서 돈 챙겨. 이건 뭐. 그리고 돈 없을 때는 그냥 잔고 증명 바꿔서 돈도 빌리고 바꾸면 갖고 와요. 되고. 그냥 숫자 바꾸면 됩니다. 요새는요. 교도소에서 영치금으로 또 챙기고 있습니다. 명치금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는 400만 원까지 받고 네, 있으면 안 400만 된다 원인데 해가지고 그건 아주 뭐. 귀여운 수준이죠. 이 액수에 비하면. 그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아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아까 부산이대인님께서 재밌는 걸 보내주셨는데 물이 빠지면 원형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좀해 보이지요? 예, 그럴 겁니다. 아니, 그리고 앵커님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부패, 자본시장 범죄에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거잖아요. 김건희가 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심지어 정당도 먹거리로 생각한 거예요. 공천권. 그것도 다 팔아먹은 겁니다. 공천권도 팔아먹고 돈 받고 도움받고. 그러니까 정당도 본인들의 비즈니스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빼먹었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 범죄자들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산소 박사 1962년생은 무슨 얘기지? 예. 글을 이해를 못했는데. 자,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좀 다뤄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참 수해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 우리가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소비 쿠폰 들어왔다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소비 아이고. 쿠폰 다른 데 쓰시라니까요.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다시 이름 돌아오셨네요. 돌아오는 거 저 좋아합니다. 베르사 이후 장마님 돌아오세요. 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시면 나 진짜 울어요. 친구 가게에 수박 사러 갔다가 2만 원짜리 수박 공짜로 얻었습니다. 대신 정어리에 보냅니다. 예, 아이고. 동천성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구리시장이요. 저기 정신 나간 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난리가 났는데 술 마시고 춤추고 또 더 정신 나간 누구는 이런 와중에 휴가 가겠다고 장관급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안 보면 몰라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너무 더워가지고 다시 복구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제가 어제 우연히 SBS인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소를 키우는 한 젊은이가 이번에 이제 결혼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결혼 준비 한창인데 소가 100마리가 떠내려가 버려요. 이제 30살밖에 안 됐어요. 소가 모든 것의 전부 아닙니까? 젊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소를 키우는데 60 몇 마리는 현장에서 침수돼서 죽고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90 몇 마리는 떠내려가 버리고 집도 다 잠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호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복구에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그 충남 예산 피해가 지금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4군데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 충남 예산에 우리 제이컴퍼니 정병곤 대표가 자원봉사를 하러 갔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 돌아왔는데 그 잠깐 현장 한번 보시고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딸기 심을 때 쓴 툴인데 그냥 오 센스 짱. 일단 해봐요 이 정도. 막노동.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요. 네. 가만히 서 있어. 할만해요? 내려놓어.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복구 작업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J컴퍼니 정병곤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셨네요. 지금은 어디세요? 저는 이틀 동안 예산에서 수해 복구를 돕고요. 예. 오늘은 좀 일 때문에 잠깐 서울에 올라와 있고 내일부터 또 다른 지역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산에 그러면은 사흘 전에 가신 거네요? 제가 월요일 날 갔다가요. 예. 그 어저께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월화 봉사활동을 이틀간? 하고. 예. 네네. 어떻든가요, 현장 상황이? 우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돌면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일단 가정집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그냥 쓸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고, 그리고 방금 보신 비닐하우스 저기 딸기밭이거든요. 저분은 이제 17년 정도 여태까지 딸기 농사를 하셨는데, 7년 정도 농사를 하셨는데 물이 이렇게 찬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래 딸기를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흙을 다 치우고 다시 또 흙을 넣고 그다음 모든 장비를 다시 새로 사야 되는 그런 피해를 입으신 거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뭘 많이 호소하시던가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인력입니다. 인력. 네, 지금 워낙 2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한 곳이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이 수해를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실제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계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 투입돼서 이렇게 씻거나 아니면은 뭘 치우거나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삽질하고 계신데 혼자 가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뭐 구독자분들과 또는 유튜버분들, 예.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런 재난이 처음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솔선수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는 한 15명 정도 내려갔습니다. 많이 가셨군요. 네네. 내일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내일은 가평으로 갈지 아니면은 광주를 내려갈지 아니면 또 예산으로 가야 될지 지금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시거나 예산 동사무소나 어디든지 전화하시면 뭐 혼자서도 가셔도 되고 아니면 10명, 20명 또는 단체로 가셔도 되니까 그 예산이나 아니면 각 피해 지역에 그 동사무소에 전화하시면 어디로 봉사활동을 와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서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15분이 모여서 이렇게 한 군데라도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나. 참, 네. 정말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내란 와중에 또 윤석열 쫓아다니고 많이 있으셨는데. 네네. 그 재판은 다 정리가 됐나요? 아니요, 재판이 아직 정리는 안 됐고요. 예. 재판이 이제 2개 남았는데, 예. 그 저번에 벌금 20만 원으로 윤석열 쫓아다녔던 예. 뭐 면허 취소하겠다 벌금 20만 원은 항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어떻게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이 맡아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오늘 나와 계세요. 네. 그래요? 장윤 변호사님이 예. 제 변호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그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렇게 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참 웃기긴 했지만 아마 변호사님도 굉장히 어이없으셨을 겁니다. 예. 네. 그래요. 또 그 현장에서 애쓰시다가 네. 좀 우리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영상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네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 예산 현장에서 자원봉사하고 돌아오신 J컴퍼니 정병곤 대표님 만나서 상황 들어봤는데
지금 현장의 상황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지시하고 그러는 모습 봤는데 이 와중에 구리시장이라는 자가 저녁에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어디 소속이에요?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씨라고? 예. 아, 참.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입니다. 우리 백가에 저런 사람 없는데. 아니, 근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왜 저렇게 했다고 그래요? 20분뿐이 안 갔고 20분. 술은 안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불쾌한데? 다시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술 안 마시고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면 참 그것도 실력자네. 아이, 대낮에 술 안 마시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수해가 났는데 흘러가는 강물처럼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술 안 마셨으면요. 저분은 정말 정신과에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지역에서 본인이 문자까지 보내고 수해 관련해서 당부까지 하고 홍천까지 가서 저렇게 지금 춤추고 놀았다는데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분노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신 나간 공직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장미 변호사님, 저는 선출직들 저런 짓을 했을 때 어떻게 혼을 낼 수 있죠? 선거로 해야죠. 지방선거 선거밖에 얼마 안 없나요? 남았으니까요.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저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내년에 자기 당 타이틀로는 연임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강원도 홍천 제가 찾아봤어요. 구리시청에서 강원도 홍천에 그러니까 어딘지는 정확히 특정이 안 되니까 유명한 그런 관광 단지까지 얼마나 걸리나. 새벽 시간대에도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저기 본인 지역 유권자들 야유회 자리 간 거 아닙니까? 그날은 구리시 시청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던 때였어요. 자기의 그 관할 내에서 물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야유회를 따라가서는 20분만 머물렀다. 저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사과 반성을 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성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 딴 데 팔려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그대로 구리 시정을 믿고 맡겨도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려우니까요. 이분이 9급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쨌든 시장까지 된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러시면 안 되죠. 구리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면 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리시 그 게시판에 지금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던데 그 화면 한번 좀 잠깐 띄워봐 주실래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노래 잘하네 시장. 구리 시민으로 정말 쪽팔리네요. 구리시 투석실 차량 운영하게 해주세요. 투석실 차량은 뭐죠? 이건 아마 다른 민원을 투석 뭐 관련된 건가요? 돌 던지는 그런 차 말고. 정신줄 놓으셨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사퇴하시오.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있고 또 이번에 산청은 완전히 전 지역 다 대피령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지난번에 산불 피해가 많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뭐 피해 본 거 없냐 그러니까 부군수라는 자가 계속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해서 3번이나 물어보는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천면인가 거기는 완전히 뭐 이렇게 막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피해가 그러는데 왜 이제는 피해가 안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자기보다 위에 직급에 있는 그 상급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의도야 뭐 자신들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가리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완전히 결여된 거 아니냐. 지금 저는 구리시장 같은 경우도 이 지방자치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 소환을 당해도 싼 상황인데 이게 또 주민소환법도 앞뒤로 임기 1년 때는 또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제 표로서 심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텐데요. 이 수해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성원 의원이라고 수해를 복구를 도우러 가가지고 오늘 사진이나 잘 나오게 비나 더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핥히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직자라는 사람들, 특히 선출직들이 국민을 표로 보고 그리고 국민들이 표를 줬을 때 또다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이중으로 주는 전 이런 식의 행태들 정말 근절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투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을 좀 경험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공직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허위 보고하고 복지 부동입니다. 이 산청 부군수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저는 100% 허위 보고했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이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집권하던 지역이고 국민의힘 집권 지역에 대해서 뭔가 피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의도적으로 숨기라고 지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이 속여서 허위 보고를 해도 나중에 확인하겠어? 이런 복지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당한 사람 또 있어요. 참 이름도 올리기 싫은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죠. 그랬더니 이 난리에 휴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뭐 수해 복구 현장 가겠다고 그 휴가 낸 게 아니라 그냥 쉬겠다고. 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재난 와중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긴 할까요? 일단 대통령이 안 돼 하고 반려를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 발표 들어보시죠. 방금 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휴가 신청권 반려에 대해서 공지 나갔습니다. 제가 좀 선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 기간에 그 재난에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휴가가 반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상신 예정일이 이제 21일, 오늘이 이제 제가 상신된 제가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반려되었다는 거. 휴가는, 정기 휴가는 일단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가를 통해서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반려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런 재난 기간에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왜냐면 제가 KBS 구성원들만 만나도 본인들이 재난 방송 주관사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편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재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재난 방송과 관련해서 고지해야 되고요. 관할해야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는지 지시해야 되고요. 또 외국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 챙겨봐야 돼요. 그런데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공직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시장 출마설이 무성하고 그러면 본인한테 공직에 복무할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떤 자세로 하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휴가 가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어놨는지 해외 어디에 일정을 잡아놨는지 호텔을 예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까워도 자리를 지키는 게 공직자예요. 그래야 나중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 선택받고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 자당을 그리고 사실상 보수 여전사 자임하는데 보수를 이렇게 욕보일 수 있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저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사실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진숙은 탄핵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4대 4로 헌법재판소가 다시 직에 복귀를 시킨 건데 사실 그때 탄핵을 인용시켰던 게 맞죠. 엄밀히 말해서 뭐 저럴 줄 몰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헌법재판소가 좀 너무 나이브한 것이고 아마 그때는 뭐 윤석열 탄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뭐 하나의 뭐 나름의 뭐 빌드업으로 저는 그냥 넓게 이해를 하고 넘어는 갑니다만은 진짜 이진숙 같은 사람은 파면을 당해도 100번, 1000번을 당해도 싼 사람인데 이 제도적으로는 뭐 방통위원장의 직위를 보장해주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뭐 탄핵을 다시 해서 뭐 날리는 부분 이거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뭐 무리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공직자로서는 아예 자질 자체가 안 되는 정말 함량 미달의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휴가 말고 원하는 건 다른 거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진숙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빵지 순례를 가려고 휴가를 낸 것 같고요.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국정을 혼란시키고 본인 즐기려고 그렇게 휴가까지 냈는지. 이거 왜냐면은 재난재해 방송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법을 바꿔서라도 이 사람 빨리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민님, 밥 먹다가 이진숙 얼굴만 봐도 체합니다. 숟가락 놓거든요. 그만할게요. 그리고 쉴 거면은 그냥 영원히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쭉 쉬기 바랍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온 박찬대 전 원내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지호 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finish it. Come back with the people and the Democratic Party. Stop. The National Assembly has started a civil war and has impeached Seong-yeol. The person the president really wants, the person who really wants the president. The one-team party and government versus the symbol Park Chan-dae is real.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하는데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지요. 현대란 와중에 박찬대 원내대표님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이제 나섰죠.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네. 빠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3일부터 1년 1개월 열흘 동안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예. 그 와중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2번 하고 또 계엄에 해제에 또 파면에 대선까지 치르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이제 바닥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3일 날 그만두면서 살아서 임기를 맞춰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열흘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 전당대회에 뛰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좀 쉬셔야 되는데 왜 그러면 대표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사실 계기가 됐었던 것은 우리 당원들이 당대표 출마를 종용하는 요청사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출마자가 우리 정청래 의원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1기 당대표에 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했는데요. 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역할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하고 차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상품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게 이쪽에 더 쓸모가 있겠다. 이제 그래서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박찬대 후보님이 정청래 후보님보다 어떤 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후보는 확실히 뛰어난 장수형 리더죠. 예, 뭐 장비처럼 네, 조조의 백만대군 앞에서 장판교를 지켰던 그런 사실 모습도 보였고, 근데 저는 완전한 내란 종식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속한 개혁 완수, 그것만으로 집권 여당의 역할이 끝날까? 저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도 성장시켜야 되는 이런 집권 여당에 기대하는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달성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원내대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단 한 번의 전략 실패 없이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그리고 비판, 그리고 탄핵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란도 종식시키고 대선도 이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싸우고 성과를 냈다. 사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거든요. 싸움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가능하겠나? 예. 그러니까 저는 또 경제 전문가 회계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민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국민 통합의 길을 동시에 도모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더 이런 여러 가지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조화롭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통령실과 정당하고 이 관계보다는 더욱더 밀접하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나의 원팀을 이루어야 될 텐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석 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최고위원, 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2번,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그에게 닥친 모든 시련들을 함께 겪어내고 어려웠던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결국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같이 경험하고 해냈던 그 성과가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로 맞출 사람은 박찬대가 최적이 아닌가, 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랑 두 분이서 상당히 좀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선거운동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예. 출마 결심하고 출마 선언문에도 그 내용을 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러면 고민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기대하고, 네네. 그래도 또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 박찬대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청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랜 경륜이 있죠. 예. 예, 정치를 한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선명한 개혁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원내대표의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잘한 성과라고 하면 첫 번째 성과가 원구성을 할 때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행안위 등을 결코 양보하지 않고 타협이나 거래하지 않고 민주주의식으로 우리가 의결로 관철시킨 거거든요. 그 뒷단계에는 또 뭐였냐면 법사위원장에 정청래를 세운 거, 과방위원장에 최민희를 세운 거, 예결위에 박정을 세운 거, 그리고 행안위에 신정훈을 세운 거. 결국은 저의 용병수를 통해 가지고서 가장 높은 실적을 냈는데, 정청래의 그 장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청래의 재발견을 이끌어냈던 그 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이라든가 또는 사법과 관련해서 꽉 막혀있던 우리 지지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줬던 뭐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청래 후보 칭찬 하나 하라고 그랬더니 본인 자랑하시나. 아무튼
가장 큰 성과는 정청래를 재발견하게 만들었던 것이 만들었다. 저의 큰 성과인데 예. 정청래의 그 재발견은 예. 결국은 정청래 역대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주지 예. 못했던 뭐 최고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 여쭤보려고 첫 번째 질문했어요. 단점 얘기하면은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단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개인적 성과가 높다는 거죠. 개인적 성과. 개인적 성과를 돋보이려고 한다? 아니요. 그거보다도 팀워크보다는 예. 출중한 개인 역량으로 성취를 해나가는 입장이다. 뭐 우리 법사위에서도 보게 되면 뭐 구태여 단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체 의사 진행에 사실 본인의 발언 양이 거의 대부분이라든가. 개인 플레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본인 말로도 스타트 이런 것은 분명한데 사실 당이라고 하는 것이 파티고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혁과제, 또 내란 종식, 그리고 또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이루어가야 될 텐데 그 모든 역할을 뛰어난 개인기로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로서 사실은 감독으로서 적재적소에 뛰어난 사람들을 잘 인사해서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성과를 내게끔 했다. 그러니까 저의 성과는 바로 정청래가 내줬고 최민희가 내줬고 박정희 내줬고 뭐 신정훈 등이 내준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팀을 이루어서 그 전체의 성과를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화로운 결과를 함께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한테 요구하는 것은 개혁이냐, 협치냐, 개혁이냐, 민생이냐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유능한 개혁은 바로 민생으로 연결되고 또 효능감 있는 개혁은 바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함께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기에 기반을 두는 것보다는 네, 팀워크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집권여당 당대표한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를 한다면 박 후보님이 생각하는 정 후보님의 큰 장점은 잘 싸운다. 그런데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개인 플레이가 좀 심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개인 플레이가 뛰어나다. 뛰어나다.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막 억지로 비난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사실 맨 처음에 두 분이 후보, 물론 또 한 분 더 계시지만은 유력한 두 분이 경쟁을 할 때 예상은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충남 지역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정청래 후보가 앞섰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 충남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 네. 금산인가? 금산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니까 그쪽 어드밴티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남에서도 또 똑같이 앞섰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실히 격차가 벌어지는가? 충청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아무래도 네, 우리 정청래 의원의 스타트가 저보다는 좀 유리하게 시작하는구나 이 생각은 분명하게 들었고요. 요번에 충청과 영남에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이 좀 많이 있구나 그 생각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뭐 상당한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이는 성과 아니면 뒤에서 내는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또 우리 당원들 또는 지지자들까지 다 전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나 보다. 좀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6월 23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이 7월 23일이니까 딱 한 달 됐네요. 한 달이 되었죠. 예. 네, 뭐 경선 결과는 지난 주말에 났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을 빼게 되면 한 3주 남짓 활동을 해가지고 나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대의원 15%에 권리당원 55%, 그다음에 여론조사 30%, 그리고 전체 권리당원 약 120만 명 중에 한 20여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포션으로 보면 한 5%에서 8% 정도가 지금 개표된 것이다. 남아있는 90%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격이 가능하고 역전 그리고 승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과연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1년 뒤에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얼굴과 자질은 누가 있는지를 좀 충분하게 소명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호남과 수도권이 남았죠. 네, 수도권, 호남 지금 다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아주 치열하게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청래 후보는 계속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찬대 후보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여당이 됐으니까 민생이 매우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하는 짓을 보면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정청래 후보의 싸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어필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좀 있는 게 제가 1년 1개월 열흘 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내 전략들이 사실 저들과 싸우고 겨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되고 12월 3일 날 사실 불법 계엄, 내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민생 법안이 올라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특검 법안이 올라갔어요. 또 검사 탄핵안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탄핵안들이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도 우리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입법부가 예산 심사 기능을 완결해서 11월 29일 날 사실 예산도 단독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원내에서 10월 31일 마지막 날 명태균 육성이 담겨 있는 윤석열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도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12월 3일 이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비리를 덮고 그리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리고 당황하는 가운데서 급하게 했던 것이 바로 불법 내란 아니겠습니까? 7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싸웠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거부되고 탄핵안 기각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큰 분열이 없이 하나로 묶어서 따박따박 싸워갔던 그 성과를 제가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4일 1시에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만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152명이 모였고 2시간 반 만에 190명의 의원이 계엄을 해제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그리고 12월 14일 연속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왜 반대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그거 관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할 때 다 찬성만 했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죠.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총리 탄핵까지 가당하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지만 제가 그거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 대선이 조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원내 사령탑이었던 저의 정말 처절한 투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법사위, 과방위, 예결위 이런 것은 원내 전략 전체 하에서 한 부분씩을 맡아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게임을 하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조명이 비치고 그 모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감독은 벤치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6월 13일 날 제가 원내대표를 관두기 바로 일주일 전인 6월 5일 날 3특검을 동시에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검을 3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있었어요. 왜? 특검 인력이 그만큼 되겠냐. 그 많은 특검보와 검찰 수사관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지만 저는 3특검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사실 올렸고
동시에 통과시켰고 지금 너무나 경쟁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들이 주목을 받고 있겠죠. 하지만 그 새 특검을 세웠던 전략은 누가 했냐? 원내대표인 제가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충분히 국민적 수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을 겪어보니까 국민들께서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방송개혁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방송개혁은, 방송 3법은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넉넉 잡아 민족의 명절인 추석 밥상까지는 이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번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가능합니다. 그 개혁 누가 추진했습니까? 그거로 끝내지 않았죠. 제가 최근에 냈던 내란종식 특별법. 거기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와 정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면복권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도 내란에 종사하고 있고 잔당 소리를 듣고 있는 국힘당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혈세 회수해야 된다. 금융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기현, 그다음에 조희대 그들의 판결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자괴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란이 터지고 난 이후에 12월 15일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알박기 인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뽑아내야 된다. 이런 내란 특별법, 종식 특별법 누가 냈습니까? 제가 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싸움은 말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야 될 텐데 3특검을 올리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에, 최혜병 특검에, 김건희 특검. 결국 궁극적으로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한 싸움은 제도적으로 지금 완성해 놓고 이제 열매만 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말을 드릴 거고요. 홍보가 부족했다면 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개혁, 그리고 또 우리 당원 주권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대안과 법을 누가 내는지 잘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저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17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개혁성이 강한 국회의원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박선원 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 탁 잡으면 알 수 있는 누구든 저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도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완성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말을 많이 아껴왔지만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존경하는 후보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대영 라이브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쑥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듣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로 40년째가 됩니다. 인터뷰 이렇게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듣는 분들한테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답변이 한 10분 돼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말씀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듣는데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가면 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짧게 해주시고 또 질문하고 하는 것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 말씀을 꼭 제가 한번 오시면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길게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그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가 있고 연설이 있고 또 정견 발표가 있고 형식이 다 다르니까 그때 형식에 맞춰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제가 또 좋아하니까 그때 딱 들었는데 저분 또 한번 내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그 잠깐 그 힘내시라고 재미있는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러브님이 더운데 찬 데로 가.
더운데 찬 데로 가. 괜찮은데요? 요새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래요? 더울 땐 찬데. 더울 때 찬데. 우리 또 박찬대 후보님도 아재 개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왜 그렇게 좋아해요? 글쎄요, 웃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예.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맘 놓고 웃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예. 또 웃겨드리는 사람들도 없고. 아침에 이렇게 회의할 때 일부러 하나씩 갖고 오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담았다가 꺼낼 만큼 기억력은 안 되고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예.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 중에 하나를 바로 잡아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은 유머 감각이 어때요? 일단 유머 감각을 명랑하신 편이에요. 명랑하시다. 예, 명랑하고 예. 개구진 부분이 있는데 혹독한 현실 속에서 견디다 보니까 사실 많이 점잖아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좀 명랑하고 예. 개구지고 예. 밝은 분이셨는데 그 이후에 시련과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참아가는 속에서 웃을 일이 많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던지는 몇 마디의 말에 좋아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저를 또 많이 또 핀잔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썰렁하다고? 아니, 웃기지 말라고. 남들 앞에서 갑자기 팍 웃는 그런 모습이 민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국무회의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유에서 유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전에는 당대표를 하는 그 와중에도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끊임없이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제가 사실 지난 4년 동안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시련과 고난, 그 고통을 지켜본 게 사실은 저의 로열티의 어떤 대부분 아니었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랑의 가장 큰 형태는 측은지심이란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저렇게까지 시련을 받나. 제가 지어봤어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장으로.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압수수색 결과를 지어보니까 376번이나 제가 지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런 한 푼 받았다라고 하는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예. 사실 팀워크의 큰 근원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 부부들도 측은지심으로 산다는 말은 있는데 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시련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결속하는 가장 큰 힘이지 않았나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싸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이 협치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산해야 될 위헌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양태를 보게 되면 해산정당의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무회의 또는 우리 국회에 참석해가지고 내란을 정당화하고 지지했던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당대표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전환길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점점 극우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도로 친윤당이라고 할 정도로 인적 쇄신이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윤석열의 그 페이스북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좀 황당하죠.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추진했던 그 내란 특검에 의해서 지금 45명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당연히 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가결시켜야 되고요. 내란 특검의 결과로 국힘당이 분명하게 내란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시켜야 되겠죠. 특별히 법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헌법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제가 제일 먼저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결국 협치가 이게 프레임화 좀 되어 있는데요. 집권 여당이 어떻게 협치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 지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협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든가, 협치를 위해서 개혁하지 않는다든가, 협치를 위해서 내란 종식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건 결코 아니죠. 우리도 언제까지 일본하고 싸우기만 하겠습니까? 친일 청산 안 되고 역사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뉴라이트가 나올 때마다 지금도 갈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본하고 한국도 사실은 미래 의제, 이웃나라로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서로 협의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로 사실 병행하기도 하죠. 역사 문제는 한 트랙으로, 그다음에 경제 협력과 안보도 또 한 트랙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내란 종식은 선결 과제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걸 붙들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1년짜리 임기인데 신속하게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란 종식 특별법을 낸 겁니다. 개혁 과제도 거의 다 이행이 된다고 보고요. 여당의 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인정하기 힘들게 만든 거, 사실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요, 도처에서 내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강준호 국민통합 비서관, 어제 다행히 그래도 우리 박찬대 후보님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뜻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아니 심지어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반성했다, 사죄했다. 그런데 그 야만의 민주주의인가 뭔가 책을 보면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난동 부린 사람들을 폭도라고 한다면은 5.18 때 저기 했던 사람들은 폭도라고도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이런 자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시스템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인사가 전반적으로는 뭐 좀 잘된 인사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통합비서관은 그거는 국민들이 뭐 통합이나 또는 협치의 이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를 벗어나는 부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시죠. 사실입니다. 예. 사실 쓴소리를 하더라도 몰래 비밀리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크게 벗어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발언을 해야겠다고 사실 저로서는 아주 큰 결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심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님께 어떤 형식으로든 좀 전달은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이제는 이런 일이 없겠죠? 네,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시스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고.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늘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거는 아닌데, 명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번 기자들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명심이 정한테 있냐 박한테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궁금해요. 저는 명심은 국민에게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정답이죠.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근데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네요. 사실 저도 정치를 짧게 시작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 어디에 진짜 답이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정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 아닌가. 어떤 정치적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나오게 만들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에 영향을 미쳤던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일이다. 바쁘시니까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도 치르실랴, 또 수해 현장도 갔다 오실랴, 아주 뭐 정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지금도
그 민방위복 입고 계신 거 보니까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지금 한 며칠 동안 예. 쭉 다녔습니다. 당진, 그다음에 가평, 그리고 예산, 그리고 남원, 곡성, 광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고 이번에 현장에서 당한 데 바로 다 올라왔어요. 가셨네요. 산청은? 네, 산청은 아직 못 갔습니다. 아, 예. 오늘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예. 올라왔기 때문에 예, 본회의 마치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수해 복구 현장을 좀 가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간다고 해서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신속하고 빠르게 네,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공감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로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인데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제가 아까 괜히 저기 말씀을 드렸나. 아닙니다. 네, 네. 예. 아, 근데 그건 제가 우리 박 의원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수해를 당하신 곳들 이번 그렇게 비가 오면 사실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재난 없이 조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쭉 갔으면 했는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아무튼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려 저거 하려 참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해 현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현상은 매년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뭐 100년 만에 온 호우다라고 예. 했는데 이번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온 호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원에 갔더니 20년에 한 번 발생할 사실은 재해를 대상으로서 대책을 마련해 놨는데 이번에는 4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네, 아주 극한 호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을 걷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사실 전략적 판단에 따른 재난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는 이제 일개 지자체로서는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뒷북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집중호우 기준을 시간당 20mm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20mm만 와도 집중호우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간당 20mm는 집중호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30mm로 잡았는데 사실 시간당 30mm만 와도 자동차 와이파가 이렇게 정신없을 정도인데 이번에 뭐 시간당 70, 80, 100mm까지 와버리니 이거 뭐 그냥 폭탄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어떤 날은 여기 떨어졌다가 어떤 날은 여기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예보도 제대로 힘들고 그렇게 피해가 막 컸으니까요. 일단 빨리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소비 쿠폰은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거의 막 그 약간 울먹거리면서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소비 쿠폰은 야당이 막 반대하기도 했지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렇게 지역구에서도 만나고 그러시는데 소비 쿠폰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예, 많이 좋아하시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시골 지역에 있는 분들, 예.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애로가 좀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좀 편의를 좀 높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직접 수해 지구에 있는 분들은 소비 쿠폰에 대한 칭찬과 함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지금 재해보상법이나 보험법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도 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특검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특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방송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당초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특검이 40명, 최혜병 특검이 20명인데 이게 이렇게 파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 이게 생각보다 막 커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에 더 많이 이렇게 수사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특검법 개정할 수도 있습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네, 개정 가능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집사 게이트도 지금 뭐 터지고 그랬는데 뭐 김혜성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건 뭐 최순실 국정농단 버금갈 수 있는 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버금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겠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주가 조작해서 돈 벌고 양평고속도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네. 통일교하고 짜고 캄보디아 ODA 보내는 게 네. 이게 15억 달러 보낸다고 이제 30억 달러 보낸다고 해놓고 15억 달러만 보내고 챙기는 것만 해도 한 2조가 되고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지금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백혜련 경정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백혜련 경정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네. 김건희, 윤석열이 마약 사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에 김혜성이만 뭐 영장 치려고 해도 법원에서 이건 특검 수사 대상 16가지 안 들어간다고 기각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마약 특검, 집사 게이트 특검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적 의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지금 정치의 바로 본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만약에 특검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특검법 개정 필요하죠. 마약 특검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마약 특검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 전에 예. 김건희부터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의혹의 항상 가운데는 김건희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아직도 포토라인 한번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필요하다면 웬만하면 웬만하면 협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시혜적으로 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 인신을 빨리 구속하는 것부터 해서 도주나 증거 인멸 이거 다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월 6일 날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들한테 너무 긴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길게 잡아도 되냐 그랬더니 또 핑계거리를 아예 안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우리 박 후보님은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많이 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 해야죠. 지금 23일 아닙니까? 예. 그럼 아직도 뭐 한 열 며칠 이후에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하는 건데 예. 지금 뭐 당장 불러가지고서 예 구속하고 그리고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쭉 그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원내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한순간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순간 하나 꼽으라면 언제로 꼽으시겠습니까? 조희대. 사실 얼마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네요.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는데 정말 혼신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계엄 해제했죠. 그리고 12월 7일 날 탄핵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국민과 함께 여의도로 진군해서 12월 14일 날 탄핵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관을 9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아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세워서 8명이었는데 그 와중에 어렵게 체포했던 윤석열이 탈옥하면서 그다음에 또 법원에 난입하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눌러내고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했던 건 전 뭐였냐면 3월 29일이었죠. 예, 예. 그때 우리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남아있는 국무위원 전체 그리고 헌법재판관 전체에 대해 가지고 정말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4월 1일 아침 11시에 네. 탄핵 심판 네. 판결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4월 4일 날 겨우 결국 국민과 함께 8대0 승리를 이루나서 이제 다 이루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공선법 2심이 완벽하게 무죄였는데 그거를 그냥 2번 만에 심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때 그 조희대 대법원에서 일어났던 정말 그 사법 구테타 우리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시도 때가 가장 위기였고요. 저는 국무위원 전체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전체를 사실 탄핵할 생각까지도 예. 결심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대법원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때 진짜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픽션이긴 하지만 그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중앙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수방사 사령관이 거기를 포로 사격을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다가 결국 사격하지 못해서 쿠데타 사력에다가 국가를 넘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이거를 딱 지켜보게 되면서 그때가 가장 아찔했던 위기였고요. 그것도 국민과 함께 사실은 극복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놨던 게 뭐냐면 조희대, 지기현 이런 판사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 국정조사하자. 그래서 예. 국정조사한 2개를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국힘에서 우리 국힘이라고 좀 그러네. 국힘당에서 내란과 관련된 아직도 발을 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명의 의원에 대해서 거취를 정하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어서 내란 10적이 되든 20적이 되든 이거는 제2의 50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예. 싸워나가고 예.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제가 이 부분을 홍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 그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다시 소름이 끼치는데 실무적인 뭐 보나마나 확실한 거고 조희대 지기현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대표 되시면 지금 국정조사는 권려는 있는 거죠? 아니요. 지금 법안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거 반드시 하실 생각입니까? 예, 무조건 진행할 겁니다. 예. 네. 국정조사 반드시 진행하고요. 예. 저는 그래서 아예 발본색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이 3특검, 그 다음에 이제 개혁법안들 원내대표 하면서 다 올려놨었죠. 예, 이제, 언론개혁, 또 방송 3법이 거의 다 통과된 상황이고, 이제 사법개혁만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판사들에 대해서 법 왜곡죄라고 하죠. 속칭으로는 판사징계법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김용민 의원이 지금 내놓은 상태고 저도 요것도 확실하게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과 싸움, 내란 종식, 청문회, 국정조사 이렇게 저보다 많이 내놓은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로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하고 오해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잘 싸웠고 성과를 냈고 이재명 정부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만 감독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 대표님 나오시니까 아주 응원하는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힘내시라고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네. 누구보다님, 원내대표 하느라 자기 PR 하나도 제대로 못한 우리 박찬대 의원님 믿어주세요. 진짜 잘하실 거예요. 락님, 외유내강 박찬대 지지합니다. 그레이님, 당찬대 강하고 굵게 티키타카 응원합니다. 현자의 돌림, 야멸찬대, 꽉찬대, 알찬대, 찐찬대. 아, 현자의 돌림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원래 이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 야멸찬대는 우리 국회의장님이 지어주셨고요. 원구성할 때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법사 운영, 그 다음에 과방까지 딱 쥐고 가니까 야멸차다. 그래서 야멸찬대라고 주셨고, 요번에 이제 당대표는 박찬대다 이래서 또 지지자들이 지어준 게 당찬대입니다. 당차게 싸워라 이런 부분인데 저번에 TV 토론 나가가지고 2016년 초선 때 포스터를 보니까 그때 이미 알찬대, 보람찬대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국가 예산은 알차게, 그 다음에 지역구 살림은 또 꽉 차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아무튼 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자의 돌림. 내란 종식 특별법 발의 3특검 동시 진행 다 우리 박찬대 후보님의 성과입니다. 그러셨습니다. 로지님 꼭꼭 승리하시길. 오로치 1004님 박찬대 당대표. 수현님 당대표는 박찬대 응원합니다 하면서 수현님, 오로치 천사님, 로지님, 현자의 돌림, 그레이님은 슈퍼챗을 함께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캣님님, 박선원, 김용민, 부승찬, 박찬대 지지.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부승찬 의원은 정어리 TV가 배출한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항상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참. 예. 우리 박 대표님 이치항명주 우리가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예.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이 이치학명주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가는 거 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합니다. 그레이님 정어리 TV 응원하겠습니다. 당대표는 찬대해 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4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애청자님들 또 국민들 당원들께 한번 말씀 한번 해주고 마치실까요? 네. 예. 정치의 본령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전당대회 기간이기는 하지만 수해를 맞아서 참담한 현실 앞에 울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수해 복구하는 당면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 다음 과제를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함께 해왔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재명 정부를 세웠던 제가 당정대 원팀을 이끌어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고 신속하게 개혁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으로 돌려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 수 있는 정치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추격하고 역전하고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오늘 꼭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예. 나중에 혹시 대표 되시면 꼭 한번 우리 정어리 TV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내대표 때는 못했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좀 더 많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가 되셔서 한번 뵙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 인터뷰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어리